한적한 새벽, 안개가 길을 삼키고 있던 어느 날, 한 여인이 아무 말 없이 문을 나섰습니다. 머리에는 무거운 보따리, 등에는 잠든 3살배기 딸, 그리고 그녀의 손을 꼭 잡은 5살 아들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뒤돌아보면 그곳에 남겨둔 빈 쌀독과 냉랭해진 시댁의 눈빛, 그리고 남편이 남긴 공허함 앞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녀는 과부였고 이제 남은 것은 이름 모를 길과 하늘에 기대어 볼 수 없는 두 아이의 미래뿐이었습니다. 장사꾼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럴 자격이나 여유도, 꿈도 없었죠. 그녀를 움직인 건 오직 살아야 한다는 동물적인 절박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박함이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문을 두드리게 할 줄은 누구도, 그녀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있던 바느질 솜씨가, 말없이 지켜내던 신이가, 그리고 피눈물처럼 땀으로 범벅이 된 어머니의 본능이 마을 장터에서 조용한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지 가난한 과부의 성공기가 아닙니다. 바늘구멍만 한 희망으로 인생의 칼바람을 가르고 진정한 자리 잡음이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준 한 여인의 기록입니다. 보따리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질수록 그녀의 어깨와 마음은 어떻게 세워져 갈까요? 남편 없이, 집 없이, 백 없이 시작된 이 외로운 행보가 어떻게 수많은 마을 사람들의 신뢰라는 든든한 발판이 되어 갈까요? 궁핍은 그녀를 억압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품질과 신이라는 가장 값진 무기를 깨닫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보따리는 무엇인가요? 당신을 짓누르는 그 무게를 어떻게 품격과 신뢰의 무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머리에 인생을 이고 등에 사랑을 업고 미래를 향해 걷기 시작한 한 여인의 담대하고도 아름다운 역전의 기록을 함께 들여다보시겠습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과부는 깊은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이 집에 더 머물 수 있는지 아니면 길을 나서야 하는지, 결국 그녀는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3살을 등에 업고 5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사꾼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보따리 장사가 조용히 이어지며 과부의 인생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과부의 인생 이야기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방 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영상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과부는 아이들과 살기 위해 계산해야 했습니다. 쌀독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고 장독대 항아리는 텅 비어 있었지요. 시댁에서는 냉랭한 말 한마디 없이 돌아섰고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문을 닫아버린 상태였습니다. 남은 건 초가집 한 잔집과 5살 아들 서준, 3살 딸 보미뿐이었지요. 밤이 되면 서준이는 어미 치맛자락을 꼭 쥐고 잠들었고 보미는 등에 업히지 않으면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어두운 부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앉아 기다리면 굶어 죽을 것이고 움직이면 혹시 살 길이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뿐이었지요. 3년 전 남편이 병을 얻었을 때부터 집안 살림은 조금씩 기울었습니다. 약값을 대느라 농과 밭을 팔았고 장례를 치르느라 남은 밥마저 손에서 떠났지요. 친척들은 과부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희 몫만 챙겨갔습니다. 어느 날 새벽 과부는 결심을 했습니다. 집안에 남은 것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지요. 시집 올 때 가져온 이불보, 혼례 때 입었던 치마저고리, 남편이 쓰던 각방과 두루마기까지 펼쳐보았습니다. 팔 수 있는 것과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나누었지요. 서준이가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어미, 어디 가세요? 과부는 아들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서준아, 우리 이제 길을 나서야 한다.
여기 있으면 굶어 죽는다. 서준이는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만 끄덕였지요. 5살 아이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만. 어미 눈빛만은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보따리 하나를 꺼내 천천히 쌌습니다. 팔 물건들을 정성스레 개어 넣고 매듭을 단단히 묶었지요. 그리고 보따리를 머리에 이었습니다. 처음엔 무게에 비틀거렸지만 두 손이 비자 보미를 등에 업을 수 있었습니다. 서준이는 한마디 없이 어미 옆에 섰습니다. 과부는 아들 손을 꼭 잡았지요. 서준아, 힘들어도 참아야 한다. 알겠느냐? 어미의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과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새벽 안개 속을 걸었습니다. 보따리 무게가 목덜미를 짓눌렀고 보미는 등에서 칭얼댔습니다. 서준이는 작은 발로 억지로 보폭을 맞추며 따라왔지요. 한 시즌쯤 걸었을까? 서준이가 넘어졌습니다. 돌뿌리에 걸려 무릎이 까졌지요. 과부는 보따리를 내려놓고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괜찮으냐? 서준이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미. 전 괜찮아요. 그 순간 과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지요. 어미가 무너지면 이 아이들도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다시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걸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고 멀리 장터 소리가 들려왔지요. 과부는 그 소리를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이 길만이 살아남는 길이었습니다. 장터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과부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구석진 자리에 자리를 잡았지요. 보따리를 내려놓자 목덜미가 욱식거렸습니다. 보미를 등에서 내려 옆에 앉히고 서준이는 어미 곁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이불보, 치마저고리, 두루마기가 하나씩 나왔지요. 과부는 그것들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따리 위에 가지런히 개어 놓았을 뿐이었습니다. 다른 행상들은 목청을 높여 물건을 팔았지만 과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과부와 아이들을 힐끔 보고 지나쳤지요.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는 외면했습니다. 서준이는 배가 고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보미는 어미 품에서 칭얼거리다 잠이 들었지요. 과부는 아이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무너질 수 없다고 마음먹었지요. 해가 기울 무렵 한 안악이 다가왔습니다. 이거 얼마요? 과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악은 치마저고리를 가리키고 있었지요. 직접 만든 겁니다. 과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이들 입히려다 내놓은 겁니다. 그 말에 안악은 치마저고리를 들어 찬찬히 살폈습니다. 바느질이 고왔고 천도 좋았습니다. 얼마에 파시려고요? 과부는 값을 불렀습니다. 터무니없이 낮은 값이었지요. 안악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이 값이면 본전도 안 되지 않소? 과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팔리기만 하면 됩니다. 안악은 치마저고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다음 장날에도 나오시오. 내 이웃들한테 말해두겠소. 과부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지요. 안악이 돌아서자 서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미, 우리 이제 밥 먹을 수 있어요? 과부는 아들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서준아, 오늘은 밥 먹을 수 있다.
해가 지고 장터가 파할 무렵 과부는 두루마기 한 벌을 더 팔았습니다. 이불보는 팔리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오늘 번 돈으로 쌀을 사고 아이들 배를 채울 수 있었으니까요. 과부는 남은 물건을 다시 보따리에 쌌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이었지요. 보미를 등에 업고 서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돌아가는 길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어이, 우리 집에 안 가요? 과부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서준아, 이제 우리 집은 없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어미가 길 위에서라도 너희를 키울 테니까. 서준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미 손을 더 꼭 쥐었을 뿐이지요. 그날부터 과부에게 집은 없었지만 길 위에 삶이 생겼습니다.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딸을 등에 업고 아들 손을 잡고 걷는 것이 일상이 되었지요. 다음 장날이 돌아왔습니다. 과부는 지난번보다 일찍 장터에 도착했지요. 이번에는 집에 남은 물건들 외에도 이웃에게 얻은 헌옷까지 몇 점을 더 보태어 왔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보따리를 내려놓고 보미를 등에서 내렸지요. 서준이는 어느새 익숙한 듯 어미 옆에 잠자코 앉았습니다. 지난번 치마 저고리를 산 안악이 이웃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저번에 내가 말한 그 행상이요. 과부가 펼쳐놓은 물건들을 살폈습니다. 이거 바느질을 참 곱네요. 값은 얼마요? 과부는 여전히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대답했고 값을 부르면 알겠다는 듯 눈을 감았지요. 직접 지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 먹여 살리려 하는 거요. 그렇습니다. 과부의 대답은 짧았지만 거짓이 없었습니다. 안악들은 물건을 하나씩 샀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다음에도 나오시오.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도 알려줄 테니. 과부는 또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요. 서준이가 옆에서 그 모습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어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물건을 들이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묻는 말에 답하고 정직하게 값을 불렀지요. 아이는 그걸 보며 배웠습니다. 장사란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믿음을 주는 것이라는 걸 말이지요. 해질 무렵 한 양반이 다가왔습니다. 두루마기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이거 천이 괜찮은데 어디서 난 거요? 과부는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입던 겁니다. 양반은 잠시 입을 닫은 채 두루마기를 살폈습니다. 이걸 파시오. 이에 팔아야 합니다. 양반은 알겠다는 듯 턱을 끄덕이고 값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다음 장날에 두루마기 하나 더 준비해 두시오. 내 친구에게 줄 것이 필요하오. 과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문을 받은 것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양반은 됐소라고만 했습니다. 청값은 미리 주겠소. 당신 솜씨면 충분하오. 그렇게 말하고는 돈을 더 얹어주고 갔습니다. 서준이가 어미 치맛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어이, 저 양반이 우리한테 일을 맡긴 거예요? 과부는 아들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런 것 같구나. 서준아. 그날 밤 과부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팔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길이 보인다는 뜻이었지요. 서준이는 어미가 밤새 바느질하는 걸 물끄러미 지켜보았습니다. 어미, 전 도와드릴 수 없어요? 과부는 아니다라고만 했습니다. 서준아, 너는 잘 자거라. 그게 어미한테 가장 큰 도움이란다. 하지만 서준이는 잠들지 않고 어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고 나올 때마다 실이 당겨질 때마다 아이는 어미의 삶을 배워갔지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쌀이 다 떨어졌습니다. 과부는 남은 쌀로 죽을 쑤었지요. 서준이와 봄이 앞에 죽그릇을 놓았습니다. 과부의 것은 없었습니다. 어미 것은요?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어미는 배가 안 고프구나. 너희가 먹어라. 과부는 웃으며 말했지요. 서준이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는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그릇 절반을 봄이 그릇에 덜어 주었습니다. 봄이야, 내가 더 먹어. 넌 어려서 배고프잖아. 봄이는 오빠 그릇을 물끄러미 보며 물었지요. 오빠도 배고파요? 서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빠는 배불러. 과부는 그 모습을 보며 돌아앉았습니다. 눈물을 보일 수 없었으니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과부는 이제 장터에서 낯익은 얼굴이 되었지요. 사람들은 과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여자 참 기특해. 아이 둘 데리고도 거짓이 없어. 과부가 파는 물건은 비싸지 않았지만 품질은 좋았습니다. 바느질은 정성스러웠고 약속은 어기지 않았지요. 어느 날 서준이가 열이 났습니다. 전날 비를 맞고 걸어다녀 몸살이 든 것이었지요. 과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장에 나가지 않으면 약값을 벌 수 없었고 나가자니 아이를 두고 갈 수 없었지요. 결국 서준이를 업고 장터로 갔습니다. 보따리는 머리에 이고 서준이는 등에 업고 봄이는 앞에 안았지요. 장터에 앉자마자 단골 안악이 달려왔습니다. 아니, 아이가 아픈데 장에 나왔어? 과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약을 사야 했어요. 안악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그리고는 어디론가 달려갔지요. 얼마 뒤 약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거 먹이시오. 값은 됐소. 과부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물건보다 아이들을 먼저 살폈습니다. 서준이는 어미 등에서 힘없이 매달려 있었고 봄이는 졸린 눈을 비비고 있었지요. 한 할머니가 다가와 떡을 주었습니다. 아이들 먹이시오. 또 다른 안악은 과일을 건넸습니다. 어미가 쓰러지면 아이들은 어쩌려고 그러시오. 과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을 사는 건 단순히 품질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아이 둘을 데리고도 포기하지 않는 어미의 모습. 그 모습에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본 것이지요. 신뢰였을까요? 아니면 연민이었을까요? 어쨌든 그날부터 과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준이는 사흘 뒤 나았습니다. 열이 내리고 기운을 차렸지요. 하지만 아이는 변했습니다. 어미, 제가 걸을게요. 더 이상 업지 마세요. 과부는 아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5살 아이의 눈에는 5살이 아닌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준아, 전 괜찮아요. 어미. 제가 봄이 손잡고 걸을게요. 그날부터 서준이는 더 이상 업히지 않았습니다. 작은 다리로 어미 보폭을 따라잡으며 걸었지요. 봄이 손을 잡고 때로는 동생을 업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크면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 1년이 지났습니다. 서준이는 6살이 되었고 봄이는 4살이 되었지요. 과부는 같은 길을 반복해서 걸었습니다. 같은 마을, 같은 시간, 같은 자리였지요. 보따리는 점점 가벼워졌지만
그 안에 든 물건들은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팔 물건보다 주문받은 물건이 더 많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 들었고 보따리 밑으로 눈발이 날렸지요. 과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봄이는 등에서 떨었고 서준이 입술은 파랗게 질렸습니다. 과부는 자신이 두르고 있던 목도리를 풀어 서준이 목에 감아주었지요. 어미는 안 추워요?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어미는 걸으면 따뜻해진단다. 과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덜미로 파고드는 찬바람은 뼈를 실렸습니다. 밤이 되면 과부는 아이들을 가운데 두고 껴안고 잤습니다.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들을 감싸며 말이지요. 발바닥에는 동상이 생겼지만 다음 날이면 또 걸어야 했습니다. 서준이는 손님들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주머니, 지난번에 부탁하신 옷 가져왔어요. 박할머니, 이번엔 색깔을 좀 다르게 해봤어요. 과부는 아들이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는 장사를 배우고 있었지요. 물건을 파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말입니다. 봄이는 어디서든 잘 잤습니다. 어미 등에서도 장터 한 구석에 깔아 놓은 천 위에서도 길을 걷다가도 잠들었지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저 아이는 참 순하네. 어이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저렇게 잘 자더라. 어느 날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어미, 우리 언제쯤 집이 생겨요? 과부는 아들 얼굴을 물끄러미 살폈습니다. 서준아, 집은 꼭 지붕과 벽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란다. 그럼 뭐예요? 가족이 함께 있으면 그게 집이란다. 서준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알아들은 듯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도 집에 있는 거네요. 과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서준아. 우린 지금도 집에 있다. 장터 단골들은 과부 가족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면 처마를 내어 주었고 추우면 아랫목을 내어 주었지요. 과부는 그런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보답할 방법을 찾았고 작은 것이라도 갚으려 했습니다. 바느질 제품을 더 들였고 옷감을 고를 때 더 신경 썼지요. 이제 봄이도 걸을 수 있었지만 여전히 어미 등을 좋아했습니다. 과부는 그런 딸이 야속하면서도 사랑스러웠지요. 봄이야, 이제 내 다리로 걸어라. 싫어요. 어미 등이 좋아요. 서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봄이야, 넌 참 철이 없다. 어미 힘드시잖아. 하지만 과부는 딸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 무게가 이 온기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또 한 해가 흘렀습니다. 서준이는 7살이 되었고 봄이는 5살이 되었지요. 이제 과부는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날엔 치마 하나 더 부탁하오. 내 며느리 혼례 살림으로 이불보 하나 만들어주시오. 보따리는 단순한 짐이 아니라 계획이 되었고 걸음은 목적이 생겼습니다. 서준이는 숫자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과부가 가르쳐준 것은 아니었지요. 아이는 스스로 배웠습니다. 장터에서 돈을 주고받는 걸 보며 값을 계산하는 걸 보며 하나씩 익혀갔습니다. 어미, 오늘 번 돈이 이만큼이에요. 서준이가 손가락을 꼽아가며 말했습니다. 과부는 놀랐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서준아, 누가 가르쳐 줬느냐? 아무도요. 전 그냥 봤어요. 과부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굶주림 속에서 자랐지만 배움에는 굶주리지 않았다고 말이지요. 그날부터 과부는 장터에서 만난 글 아는 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글자 하나만 가르쳐 주십시오. 사람들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어떤 이는 가를 가르쳐 주었고 어떤 이는 나를 가르쳐 주었지요. 서준이는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쓰며 외웠습니다. 보미는 여전히 어미 등에 매달려 자랐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보고 있었습니다. 어미가 바느질하는 손, 오빠가 글자 쓰는 손, 사람들이 돈을 건네는 손들을요. 아이는 말은 없었지만 눈은 모든 것을 담고 있었지요. 어느 날 큰 댁마님이 과부를 불렀습니다. 당신 솜씨가 괜찮다고 들었소. 우리 집안 혼례 옷을 맡기고 싶은데 할 수 있겠어? 과부는 놀랐습니다. 혼례 옷이라니. 그건 평범한 옷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님, 제가 그런 큰 일을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님은 걱정 마시오라고만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아이 둘 키우며 한 번도 약속 어긴 적 없다는 걸 알고 있어. 그 정성이면 충분하오. 과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서준이가 어미 치맛자락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어미,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이잖아요. 할 수 있어요. 아이의 말에 과부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부터 행상은 단순한 생계가 아니라 일터가 되었습니다. 과부에게는 기술이 생겼고 서준이에게는 배움이 생겼으며 보미에게는 꿈이 생겼지요. 하지만 혼례옷은 쉽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 과부는 실수로 천을 잘못 잘랐습니다. 손이 떨려서였지요. 마님께 받은 비단이었습니다. 과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을 다시 이어붙이고 바느질로 감추고 술을 놓아 덮었습니다. 서준이가 밤새 어미 옆을 지켰습니다. 어미, 괜찮아요? 과부는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 서준아. 어미는 괜찮다. 아이는 그날 밤 동생 보미를 업고 재웠습니다. 7살 아이가 5살 동생을 업고 마을을 오가며 말이지요. 보따리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의 의미는 달라졌지요. 예전에는 팔아야 할 살림이 들어 있었다면 이제는 지켜야 할 약속이 들어 있었습니다. 과부는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주문받은 날짜에 맞춰 물건을 완성했고 품질을 낮춘 적도 없었지요. 사람들은 그런 과부를 믿었습니다. 그 행상 여인한테 맡기면 틀림없어. 아이 둘 키우면서도 한 번도 날짜 어긴 적 없어. 길 위에서 과부에게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본명이 아니라 그 행상 여인이라는 이름이었지요. 하지만 과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름보다 신뢰가 더 값졌으니까요. 서준이는 어미를 도왔습니다. 천을 나르고 실을 꼬고 단추를 달았지요. 과부는 아들의 손을 눈여겨 보았습니다. 아이 손이 제법 능숙해져 있었습니다. 서준아, 너 언제 이렇게 배웠느냐? 어미가 하는 거 봤어요. 그냥 따라했어요. 과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배웠고 시키지 않아도 도왔습니다. 밤이 되면 과부는 허리를 펼 수 없었습니다. 낮 동안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걸은 탓이었지요. 발바닥에는 물집이 터져 피가 배었지만 다음 날이면 또 걸어야 했습니다. 과부는 천조각으로 발을 감싸고 집신을 신었습니다. 손은 바늘에 찔려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겨울이면 터진 살 사이로 피가 배어 나왔지요. 서준이가 그런 어미 손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미 손이 아프시죠? 과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란다. 이 손으로 너희를 먹여 살릴 수 있으니 아프지 않지. 하지만 밤이면 과부는 조용히 손을 주물렀습니다. 내일도 바느질을 해야 했으니까요. 보미도 이제 달라졌습니다.
이제 완전히 혼자 걸을 수 있었지만 여전히 어미 등을 찾았지요. 봄이야, 이젠 컸으니 혼자 걸어야지.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봄이는 아니에요라고만 했습니다. 오빠는 몰라. 어미 등이 제일 따뜻해. 과부는 딸의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아직 철이 들지 않아도 괜찮았지요. 드디어 큰 댁 혼례가 있었습니다. 과부가 만든 혼례 옷을 입은 신부가 나왔지요.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저 누가 지은 거요? 행상 여인이 지었다고 하오. 행상 주제의 솜씨가 대단하구먼. 마님은 과부를 불러 큰 돈을 쥐어 주었습니다. 수고했소. 당신 덕분에 우리 며느리가 가장 아름다웠어. 과부는 그 돈을 받아들고 울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품삯이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고 존중이었으며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명이었지요. 서준이가 어미 손을 잡았습니다. 어미, 우리 이제 잘 살 수 있는 거죠? 과부는 알겠다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서준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른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저도 맡기고 싶소. 우리 딸 혼례 살림을 부탁할 수 있겠소. 과부는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지요. 어느 날 포목상 주인이 과부를 찾아왔습니다. 당신 솜씨가 좋다는 소문 들었소. 제안이 하나 있어. 과부는 주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제안입니까? 우리 포목상에서 옷감을 대줄 테니 당신은 옷을 지어 우리 가게에 가져오시오. 정기적으로 주문을 드리겠소. 과부는 놀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일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상입니다. 한 곳에 매일 있지는 못합니다. 주인은 웃었습니다. 그럼 집에서 만들어 장날에 가져오면 되지 않소. 당신은 여전히 행상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좋은 물건을 받는 거요. 과부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조건은 좋았지만 부담도 컸지요. 정기적으로 가져온다는 것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라도 어기면 신뢰를 잃을 터였습니다. 서준이가 어미 치맛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어이,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과부는 아들 얼굴을 살폈습니다. 7살 아이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과부는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행상은 단순히 길을 걷는 개 아니라 일터를 오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포목상 주인은 약속대로 옷감을 대주었고 과부는 약속대로 옷을 만들어 가져갔지요. 서준이는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옷감을 나르고 바느질을 거들고 완성된 옷을 포장했습니다. 봄이도 이제 도왔지요. 실을 감고 단추를 골라주고 어미 옆에 앉아 작은 손으로 무언가를 했습니다. 과부는 아이들을 물끄러미 지켜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굶주림 속에서 자랐지만 일하는 법은 배웠다고 말이지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과부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주머니는 두둑해졌습니다. 서준이는 이제 간단한 계산은 혼자 할 수 있었고 봄이는 실 감는 법을 배웠지요. 어느 날 저녁 과부는 아이들을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서준아, 봄이야. 어미가 이제 큰 결심을 하려고 한다. 아이들은 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이제 자리를 하나 얻자. 더 이상 떠돌지 말고 한 곳에 정착하는 거다. 서준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요, 어미? 과부는 정말이다라고만 했습니다.
3년이 더 흘렀습니다. 서준이는 10살이 되었고 보미는 8살이 되었지요. 과부는 꾸준히 돈을 모았고 마침내 작은 가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장터 한 구석 사람들 왕래가 많은 자리였지요. 가게는 작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앞에는 물건을 진열할 공간이 있었고 뒤에는 잠을 잘 수 있는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과부는 보따리를 벽에 걸었습니다. 더 이상 머리에 이지 않아도 되는 보따리였습니다. 어미, 이제 우리 집이 생긴 거예요. 보미가 물었습니다. 과부는 딸을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보미야. 이제 우리 집이 생겼다. 서준이는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가지런히 놓고 천을 분류하고 실패를 정돈했지요. 아이의 손놀림은 이제 제법 능숙했습니다. 과부는 아들을 지켜보며 생각했지요. 이 아이는 이제 장사꾼이 아니라 상인이 되어 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가게를 연 날 단골들이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자리를 잡았구먼. 이제 찾아오기 편하겠네. 사람들은 축하해 주었고 물건도 샀습니다. 과부는 고마워서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울 때가 아니라 웃을 때였으니까요. 서준이는 글을 더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가게에 오는 선비들에게 부탁해 한 글자씩 배웠지요. 저 아이는 총명하구먼. 선비들은 감탄했습니다. 제대로 가르치면 큰일 하리라. 과부는 그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서준이를 서당에 보내기로 말이지요. 보미는 이제 어미를 완전히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느질을 배우고 손님을 대하는 법을 배우고 장사하는 법을 배웠지요. 아이는 말수가 적었지만 하는 일은 확실했습니다. 과부는 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고 말이지요.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서준이는 15이 되었을 때 서당을 마쳤습니다. 이제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고 장부를 정리할 줄도 알았지요. 보미는 13살이 되어 어미 솜씨를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과부는 이제 늙긴 나이였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어느 날 과부는 벽에 걸린 보따리를 내렸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요.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어미, 왜 그걸 내리세요? 과부는 보따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이 보따리는 더 이상 필요 없구나. 서준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버리시려고요? 과부는 아니다라고만 했습니다. 간직하려고 한다. 이 보따리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 그날 저녁 과부는 처음으로 보따리를 머리에서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허리를 펴고 아이들을 바라보았지요. 서준이는 이제 청년이 되어 있었고 보미는 처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준아, 보미야, 우린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 아이들은 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머리에 이고등에 업고 곁에 두고 걸었다.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과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어미, 전 어미가 자랑스러워요. 보미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어미. 과부는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눈물이 흘렀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고 안도의 눈물이었으며 감사의 눈물이었지요. 또 몇 해가 흘렀습니다. 서준이는 20이 넘어 장가를 들었고 보미도 18배 시집을 갔습니다. 가게는 더 커졌고 과부는 이제 할머니가 되었지요. 사람들은 그녀의 삶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머리에 이고등에 업고 곁에 두고 스스로 일어선 과부의 인생. 과부는 이제 가게 앞에 앉아 손주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죽던 그날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지만 사실은 시작이었다고. 보따리를 머리에 이던 그날 무너질 줄 알았지만 사실은 일어서는 중이었다고. 길 위를 떠돌던 그 시절 불행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가장 강해지던 시간이었다고 말이지요. 저녁 해가 지고 서준이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어이, 저녁 드셨어요? 과부는 알겠다는 듯 턱을 끄덕였습니다. 먹었다. 서준아, 너는? 전 지금 먹으려고요. 어미도 같이 드세요. 과부는 아들을 따라 일어섰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보따리는 이제 벽에 걸려 있었고 자신은 더 이상 그것을 머리에 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날 밤 과부는 오랜만에 남편 꿈을 꾸었습니다. 남편은 웃고 있었지요. 당신 잘 살았소. 과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날 혼자 남겨놔서 나는 강해질 수밖에 없었소. 남편은 알겠다는 듯 눈을 감고 사라졌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과부는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요. 보따리는 여전히 벽에 걸려 있었고 그것은 이제 단순한 짐 꾸러미가 아니라 한 여인의 역사였습니다. 머리에 이고등에 업고 곁에 두고 걸어온 인생. 그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지요. 다만 이제는 걷는 것이 아니라 설 수 있게 된 것뿐이었습니다.